이쁘게 잘 닦으셨어요. 누구예요? 합격하실 거예요. 본인이? 어디다 손가락을? 나는 본인인 줄 알았잖아. 그래 합격하실 거예요. 예, 그래요. 다음. 근데 이제 이 칠판 지운 학생들이 합격률이 되게 높아요. 왜냐면요. 예, 칠판 지운다고 칭찬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항상 이제 여기 보세요. 예, 수업할게요. 자, 부동산 개발론인데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개발은 뭐 이제 책에 보면 인간이 필요로 하는 공간을 만들어 가는 거다. 뭐 그런 건데 뭐 그런 건 볼 필요도 없고 잠깐 보면 이제 크게 개발은 이렇게 농지나 임지 뭐 이런 토지들 잡종지 이런 토지를 건물을 건축할 수 있게끔 택지를 조성하는 개발. 그래서 택지 조성에 의한 개발 이런 것도 있고요. 이제는 택지만 조성해서는 인간이 이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실질적으로 건물을 건축해서 인간이 건축을 통해서 뭔가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개발. 그래서 택지 조성에 의한 개발, 건축에 의한 개발. 뭐 그렇게 그냥 통상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자체도 나와도 그냥 껍데기고 오른쪽 페이지 상단에 표가 하나 있어요. 개발의 주체가 있는데 그게 은근히 나오거든요. 그중에 제3섹터가 은근히 나와요. 한 번씩. 먼저 그냥 한번 보면 뭐 공적 주체, 사적 주체, 제3섹터가 있는데 공적 주체는 제1섹터라고 하는데 이제 뭐 이렇게 정부, 지자체, LH라든지 뭐 도시개발공사,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공공이 사업의 주체가 되는 게 1섹터, 제1섹터 공적 주체에 의한 개발이고 뭐 개인, 토지 소유자 조합, 기업 뭐 등등등 사적 주체가 개발하는 것을 2섹터라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민간과 공공이 합동으로 개발하는 것도 은근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저기 우리 광주 바로 옆에 장성 이쪽에다가 대규모 무슨 개발 사업을 한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때 지분을 A 회사하고 예를 들어서 장성군하고 광주시하고 이렇게 묶여서 이렇게 뭐 들어간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광주광역시 전남 장성군 그다음에 A 회사랑 같이 참여해서 개발하면 뭐 광주시라든지 장성군 이런 데서는 당연히 뭐 행정적인 어떤 인허가 부분 이런 걸 담당하겠고 그다음에 A 회사 같은 경우는 자본력과 기술력을 투입해서 공동으로 같이 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제법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민간과 공공이 같이 한다 해서 민관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제3섹터라고 이야기해요. 몇 섹터? 3섹터. 시험에는 뭐 유치하게 나와요. 제2섹터 개발이다 이렇게 오답이 나와. 2섹터가 아니고 몇 섹터? 3섹터. 그 정도만. 다음. 양가로 3번에 이제 워포두란 사람이 개발이 7단계인데 이건 암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각 단계별로 이렇게 된다라고 했는데 요걸 제가 정리를 좀 했어요. 뭐 프린트물 좀 볼게요. 개발 사업의 과정들이 쭉 있는데 자, 이거 암기하는 건 아니에요. 특징만 좀 잡아내면 되거든요. 자, 칠판 볼게요. 이제 개발의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 아이디어 단계, 구상 단계. 두 번째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 부지 모색 및 확보 단계. 타당성 분석 단계. 타당성 분석을 했더니 개발 사업을 해도 될 것 같은 거예요. 수익성이 있을 것 같아. 그러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요. 자금 융통. 하고 나서 건설하고 그다음에 마케팅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자, 그냥 가볍게 들을 거예요. 뭐랄까? 요즘에는 1인 2인 가구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을 한번 지어볼까? 등등등 이렇게 아이디어 하고 나서 두 번째하고 네 번째를 구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무슨 타당성 분석 나왔어요? 네, 계략적인 분석을 하겠대요. 그러면 계략적인 분석을 한다. 그러면 원룸을 지으려고 한다. 4층짜리 또는 3층짜리. 그러면 토지 매입비는 통상 몇 평이 필요하니까 얼마나 들어갈까?
분양하면 그러면 이제 건설하면 건축비는 어느 정도 들어갈까? 분양하면 분양 수익은 얼마나 나올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수익과 비용 등에 관한 대략적인 분석을 하는 게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에요. 그래서 예비적 타당성 분석을 해보니까 돈이 될 것도 같은 거야. 그러면 그래? 그러면 어디 나온 땅 없나? 하고 이제 땅을 보니까 저기 운남동에 단독주택이 80평짜리 하나 있어요. 거기 나온 거야. 그럼 이걸 대상으로 한번 해볼까? 라고 부지를 찍는 거지. 그리고 나서 네 번째 타당성 분석은 자 개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물리적인 측면도 있을 거예요. 행정적인 법률적 측면도 있을 테고 돈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경제적 타당성 분석도 있을 거야. 이런 분석을 통해서 이 네 번째는 계략적 분석이 아니고 이런저런 복합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인 분석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하고 네 번째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계략적인 분석을 하는 거고 네 번째는 구체적인 판단 분석을 한다는 거. 그러면서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서 그러면 개발업자 같은 경우는 물리적 타당성 분석, 경제적 타당성 분석, 법률적 타당성 분석이 있는데 이 중에 뭘 제일 강조할 것 같아요? 당연히 돈만 되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가장 중요시한다. 이렇게. 네. 그러면서 금융하고 건설하고 마케팅을 하는데 이 마케팅이 제일 중요하죠. 결국은 개발 과정 중에 어떤 불협화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분양이 100% 되면 마케팅이 100% 되면 성공한 거고 아무리 개발 사업이 잘 추진됐다 하더라도 분양이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개발 사업의 성공과 실패는 결국 마케팅에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마케팅이 제일 중요한 과정인데 이 마케팅을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마케팅은 분양의 형태하고 임대의 형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전에 우리 선분양제, 후분양제 살짝 한번 들어보지 않았나요? 그렇죠. 예. 근데 이쪽 파트에서는 임대용 부동산의 마케팅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건물 지어서 분양을 하는 게 아니고 세를 내주겠다. 그러면 임대용 부동산에서 가장 염두에 두고 중요할 것은 공실이 나타나지 않게 잘 해서 안정적인 임대료 수입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표 6번에 보니까 마케팅 중에 오늘 동그라미 1번, 2번 두 개만 이해하시면 돼요. 건물 다 지은 다음에 건물 완공한 다음에 들어올 세입자를 찾으러 다니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개발 사업 초기부터 여기 들어올 세입자를 확실하게 미리 박아놔야지 완공과 더불어서 공실 없이 안정적인 임대 수입이 나올 수 있겠죠? 네, 두 번째. 정박 임차자 밑줄 그어보세요. 끄집어내 가지고 중요 임차자 써봐요. 중요 임차자. 저는 이제 야구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번에 기아 타이거즈가 우승해가지고 참 너무 기뻤는데 물론 저한테 떨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만은. 예. 근데 이제 야구를 집에서 보려고 하면 얘가 못 보게 해요. 예. 그래서 올해는 내가 작전을 좀 짜가지고 초반부터 야구장을 좀 많이 데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얘가 야구를 좋아하게끔 만들어. 그럼 집에서 TV를 보면 절대 뭐라 가지 않겠어요? 안 깨겠죠. 그래서 아무튼 올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연봉이 협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올해 김선빈도 뭐 안치홍도 이명기도 너무 뭐 김식도 너무너무 잘했잖아요. 얘들이. 근데 걔들은 일단 뒷전이야. 예. 많이 올려줘도 금액 자체가 작아. 그러니까 일단 양현종이 뭐 굵직굵직한 애들 이런 애들 먼저 딱 정리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아까 이야기했던 그 선수들은 아직 FA가 아니기 때문에 금액이 뭐 300% 인상해줘도 얼마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뒷전이겠죠. 그런 것처럼 내가 건물 짓는데 광고를 하는데 내 건물 3층에 15평 규모 네일 아트가 들어온다 이렇게 광고하는 거 아니지. 그게 아니고 일단은 큰 놈들 먼저 잡아내야 되죠. 우리 건물 9층 10층은 CGV 입점 확정 1층은 국민은행 입점 확정 이런 식으로 뭔가 큰 임차자들을 먼저 딱 박아놔야지 그게 마케팅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겠습니까? 큰 배가 항구에 상당 기간 오랫동안 정박한다. 그래서
중요 임차자 아까 이야기했던 CGV 이런 애들 있죠. 그런 임차인들은 중요 임차자, 정박 임차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일아트 이런 애들은 조그만하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왔다 갔다 하죠. 그런 임차자를 군소 임차자라고 그래요. 군소. 아무튼 큰 애들 먼저 박아놔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 임차자인 무슨 임차자, 정박 임차자를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그 정박은 맛이 가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정박 임차자. 자, 그래서 일단 이 과정들을 한번 봤고요. 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 당연히 개발에 위험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 위험? 예, 위험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비용 위험, 법적 위험, 그리고 시장 위험. 먼저 법적 위험 먼저 이야기할게요. 법에서 못하게 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건축허가 받아가지고 몇 층짜리 건물 지으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아직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갑자기 용도지역이 바뀐 거야. 규제가 생긴 거야. 그래 버리면 내가 하고 싶어도 법에서 못하게끔 막았죠. 그런 게 법적 위험이에요. 법적 위험.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얍삽한 지문이 한 두어 번 나온 적이 있는데 토지 관련해서 국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토지 이용 규제를 할 수 있나요? 개인의 토지를 할 수 있지. 그게 바로 용도 지역 지구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토지 이용 규제와 같은 법적 위험은 사법적인 유형과 그다음에 소유권의 거래와 같은 소유권 권리 관계 같은 공법적인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OX 맞죠? 틀렸어요. 내가 아까 얍삽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 이런 지문이 두 번 나왔는데 이게 정신 안 차리고 보면 읽다가 그냥 하고 맞아 하고 넘어가 버리는데 이게 틀렸거든요. 공법사법이 바뀌었죠. 그렇죠. 공법은 국가와 개인 간에 국가가 개인에게 하는 게 공법이고 사법은 개인들 간의 관계인데 아니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토지용 규제를 한다 이게 말이 돼? 안 되지. 이게 공법이죠. 그리고 소유권 관계 이런 것은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없잖아. 개인의 문제니까 사법이죠. 그래서 그냥 오늘 들어만 보라 이건데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어려운 게 나와서 뭐가 되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예. 자꾸 말 틀어놓고 이런 함정을 잡아내냐 못 내느냐 그 차이죠. 아무튼 이런 둘이 바뀌었어요 지금이. 예, 이런 지문도 나온다는 거 살짝만 듣고요. 다음 법적 위험 중에 가장 엄청난 법적 위험은 예. 아니 제 친구가 이제 친구 세 명이서 뭐 태양광을 한다고 저쪽 어디다가 땅을 14,000평인가 샀어요. 그래서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갔는데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야, 이 땅 파다가 도자기 나오면 내가 바로 신고해 줄게 그랬더니 때려 죽인다고 그러던데. 개발 사업 하는데 땅을 팠는데 갑자기 어떤 유적지 도자기가 나왔다. 그때는 이제 3대가 망하는 거죠. 이제 아무튼 그런 게 법적 위험이다 이렇게. 망했으면 좋겠다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그 겸손하고 잘난 체 하지 말고 그래야 되는데 막 잘난 체 하면 나중에 제가 거기다 항아리 같은 거 심어놓은 거예요 땅에다. 나중에 사진 찍어가지고 군청에다 딱 보여주고 하면 공사 몇 달 수습될 텐데. 자, 그러니까 제가 뒤끝이 좀 세니까 잘하세요. 이제 비용 위험은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예상보다 공사 기간이 더 이렇게 길어지거나 또는 맨 처음에 이렇게 계획 당시에는 시멘트 한 포에 5,000원이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도중에 이제 건축 자재들이 비싸짐에 따라서 시멘트 값이 6,000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면 예상보다 더 많은 공사 비용이 지출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걸 갖다가 비용 위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시장 위험이에요.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발업자에게 주는 위험을 시장 위험이라 하는데 일단 한 장 넘겨요. 92. 자, 네모 박스 안에 5개 있어요. 5개가 일단은 시장성 타투 체크하세요.
그러니까 뭐 나를 쳐다보지 말고 그 책을 봐. 눈치껏 뭘 도대체 왜 그런 소리가 나왔는지 책을 봐.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저 쳐다보면 답 나옵니까? 책을 봐. 뭐라고 그랬어요? 시장성 타투. 그게 뭔지도 기억도 하지도 마. 그만해. 근데 그게 이제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 절차인데 그 순서를 물어보기도 해요. 시험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조만간에 한번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머릿속에 기억하려고 하지 마. 그냥 근데 이거는 방금 제가 뭐라고 했어요? 시작. 시장성 타투. 암기가 되게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시 시장성 타투란 말 들어봤네. 2달 후에 다시 배울 때 들어본 것 같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게 뭔지는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한 번만 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보자. 시작. 지시 시장성 타투 됐어요. 됐고 그 중에 두 번째 시장 분석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 시장성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중요한데요. 자, 한번 써볼게요.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이 시장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이 있는데 이 둘은 개념상의 차이가 있어요. 달라요. 먼저 갑돌이가 광산구 수안지구 쪽에다가 원룸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한대요. 오피스텔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한대요. 그러면 시장 분석, 자, 이 광산구 수안지구에는 부동산 많아요. 토지도 있고 상가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원룸도 있고 빌라도 있고 많거든. 근데 이 전부를 다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지. 그 중에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요거 관련된 특정 부동산의 수요 공급 상황을 알아보려고 하는 게 시장 분석이에요. 특정 부동산에. 예. 다음 이를 토대로 시장성 분석은 개발업자가 개발하는 그 부동산이 앞으로 얼마나 매매 또는 임대가 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조사 분석하는 게 시장성 분석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시장성 분석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이 동네에서 오피스텔이라는 특정 부동산의 수요는 얼마나 되고 공급 상태는 얼마나 되는지 분석하는 게 무슨 분석? 시장 분석이고 얼마나 팔려 나갈 수 있을 것인지 분석하는 게 뭐예요? 시장성 분석. 그러니까 둘이 지금 개념상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시험은 무조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다른 게 전혀 없어. 시장성 분석이란 특정 부동산의 수요 공급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틀렸죠? 무조건 그렇게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근데 몇 번 나왔어요. 지금 시험에. 시장 분석인지 시장성 분석인지 그 용어만 정확하게 잡으면 돼요. 예. 그래서 다른 건 뭐 볼 필요도 없고 딱 그렇게만 시험에 나오니까. 다시 한번. 특정 부동산의 수요 공급 상황 알아보는 게 뭐예요? 시장 분석이고 얼마나 팔려 나갈 수 있을지 알아보는 것은 시장성 분석이다.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네. 파란색 3번 보니까 개발 방식이 있어요. 방식. 그래서 이제 하나 봐야 되는데 일단 동그라미 1번, 2번 보니까 동그라미 1번은 공영 개발 방식에 공공이 개발 사업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를 확보해야 되겠죠. 그럴 때 동그라미 1번에 매수 방식 나왔잖아요. 근데 매수는 돈 주고 사는 거죠.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팔아라. 내가 살게. 협의를 통해서 매수하는 협의 매수가 있고 이 토지는 어떤 용도로 이용해야 되니까 공공이익을 위해서 어떤 용도로 이용해야 되니까 언제까지 토지를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보상금 받아가라. 이 말은 좀 나한테 팔면 안 되겠니 이런 게 아니야. 보상금 받고 나가. 강제로 매수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가만 있어봐라. 우리가 한 몇 주 전에 배운 걸 물어봐도 될까요? 괜찮겠어요? 토지은행 토지 비축이라고 들어봤을까요? 그렇죠. 근데 눈빛이 안 들어본 학생도 있어요. 다 들은 것 같은데 토지 비축 토지은행은 공공이 현재 쓰려고 하는 거, 장래 쓰려고 하는 거. 공공이 장래에 필요로 하는 토지를 미리 저렴한 값에 미리 확보하는 게 토지 비축 토지은행이죠. 그럼 지금 당장 급해 안 급해? 안 급하죠. 그때는 매수 방식 중에 강제 매수일까요? 협의 매수일까요?
당연히 협의를 통해서 매수를 하겠죠. 협의 매수. 협의 매수가 원칙인 거예요. 예. 다음 이제 아직 안 배우는데 나중에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런 지역이 있는데 이제 일부 지역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매도인 매수인이 서로 이제 그 이렇게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일정 면적 용도별 면적이 넘어서면 거기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돼. 시장 군수 등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둘이 매매할 때 이제 허가 신청을 한 거예요. 군수가 받겠죠. 근데 그 사실을 LH 같은 공공이 봤어. 그래가지고 LH가 군수님, 제가 그 땅이 좀 필요한데 그 사람 좀 만나서 나랑 이야기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군수가 있잖아, 허가권자가 선매자를 지정해가지고 이 매도인하고 야 둘이 좀 한번 대화 좀 나눠봐라고 일정 기간 동안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LH가 그 땅을 사기도 해요. 중간에 가로채가지고. 자, 그럼 이럴 때는 협의 매수일까요, 강제 매수일까요? 응? 그때 협의 매수가 되겠죠. 왜냐면요. 지금 개인과 개인이 거래를 한다는데 국가가 나서가지고 뺏는다. 이게 무슨 강도질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뺏는다는 건 말이 안 돼. 근데 이제 대화는 할 수 있는 거죠. 어차피 이 정도 금액이면 나도 줄 수 있다. 근데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나한테 좀 팔면 안 되겠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도 협의 매수가 들어가. 협의 매수가. 예, 협의 매수. 다음. 뭐 수용이 바로 강제 매수예요. 수용 강제 매수. 환지란 말 들어보셨죠? 예. 토지를 최인지 바꿔준대. 환지. 논밭 같은 이런 유용성이 낮은 토지를 택지 개발해서 택지로 바꿔주는 게 환지 아닙니까? 환지. 나중에 책에 이런 말이 붙을 거예요. 환지 뒤에는 권리 축소란 말이 붙을 거예요. 권리 축소. 무슨 말인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볼게요.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권리 면적이 있어. 그게 축소가 된대. 자, 거의 대부분 이렇게 당연히 나타나겠죠. 왜냐하면 논밭 200평이 있는데 이 땅을 논밭 200평 이 땅을 유용성이 높은 택지로 바꿀 수 있대요. 근데 200평이니까 200평 달라, 이거 말이 됩니까? 아이, 안 되지. 나중에 공법 시간에 감보율이란 말이 나올 거예요. 50%다. 면 200평 중에 절반 까고 절반만 택지로 받는 거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환지거든요. 그러면 환지 같은 경우는 권리 면적이 축소됩니까? 맞죠? 이제 그렇게 나올 겁니다. 환지 개념. 네, 그러시고. 다음 동그라미 2번. 민간 개발 방식이 있는데 기업과 니은이 있네요. 먼저 니은. 지주 공동 개발 사업이란 것은 아까 바로 전 시간에 이 자리에 신탁하고 사업 위탁 설명했죠. 지주가 토지 소유자예요. 토지 소유자의 토지에다가 다른 누군가가 참여해서 개발하는 거야. 그래서 같이 이루어지는 게 지주 공동 사업인데요. 시험에 안 중요합니다. 그 용어는. 바로 위에 자치 개발 사업 보이세요? 자치 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다가 자기가 자금력과 기술력을 동원해서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자치 개발. 그 옆에다 하나 쓰세요. 위험 분산 X. 자체 개발 옆에다가 무조건 시험에 나오면 오답은 이거 외에는 없어요. 자,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데 자체 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 혼자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 잘났다고, 혼자 경험이 있다고, 혼자 다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체 개발 사업에서는 누구랑 뭐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런 소리 하면 돼안돼. 수익도 지 혼자 다 먹고 위험도 혼자 다 부담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용어는 딱 이거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고. 민간 투자 사업은 아까 우리 프로젝트 파이낸싱, 민간 자본 유치 이런 거 한번 들어봤죠? 네, 그런 게 되겠다. 자, 다음에 이제 93페이지 부동산 마케팅. 네, 저는 제일 강의하면서 막 가슴 아픈 부분이 마케팅이에요. 왜 마케팅이냐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 공부를 다 하신 다음에 합격하신다면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이렇게 우리 이렇게 졸업생들도 보니까
이렇게 토지 사가지고 원룸 이렇게 짓고 이제 이러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원룸만. 그래서 그런 일도 하실 수 있고, 뭐 분양, 그러니까 아예 분양만 하는 분양회사로 그 옮겨 다니는 그런 분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근데 이 마케팅이 되게 중요해요. 마케팅이 어떻게 하느냐,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되게 중요한데, 아씨 우리 시험에 나오긴 나오는데 한 문제 나오네. 게다가 시험에 나오는 것도 오른쪽 페이지 양가로 2번에 보면 마케팅 전략 있죠. 거의 안 빠지고 거기서 그냥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강의는 20분 이전에 모든 게 다 끝나요. 아무리 꼼꼼하게 강의해도.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것 같아. 한 시험에 4문제만 나왔으면 참 좋겠어요. 그럼 저도 이제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 또 그리고 마케팅 언론 책에서 필요한 것들 막 해서 이렇게 하면 시험에도 대비가 되고 그다음에 또 나중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텐데 문제는 한 문제야. 그러니까 강의를 뭐 제대로 하기가 좀 힘들죠. 우리 여기는 학원이기 때문에 한 문제 나오면 한 문제만큼만 강의하고 5문제 나오면 5문제만큼만 강의를 해야 돼요. 학원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보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거기 맞춰서 이제 강의를 하고 우리도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12월 과정이니까 좀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 저번 주에 배웠던 것 중에 현재 가치를 알아보면 무슨 계수? 현가 계수. 미래 가치 알아보면 일시불의 현재 가치는 일시불의 미래 가치는 일시불의 연금 현재 가치 연금의 미래 가치 대단하십니다. 천재들만 모인 것 같아요. 합격하실 것 같아. 예. 근데 제가 저번 주에 왜 그 강의한지 알아요? 왜 강의했을까요? 시험에 나오니까 했어요. 저는 책에 나와도 나중에 보면요, 책 거의 3분의 2는 다 그어버릴 거예요. 다음 달부터. 왜냐하면 시험에 안 나오면 다 버려버린 거예요. 예. 한 15년에 한 번씩 나올 동 말동 한다. 안 합니다. 예. 매년 나오는 것도 얼마나 많은데 무슨 놈은 15년에 20년에 나온 걸 해. 안 해. 다 꺼버릴 거거든요. 그래도 그런 것만 다 꺼버려도 합격하는데 점수가 철철 넘치거든요. 근데 저번 주에 그 우리가 현가계수 막 했죠. 왜 했냐면 시험에 매번 나오니까 있어요. 근데 그거 하면서도 진짜 이런 건 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 중학생이나 이렇게 기초 원리를 알아야 되는 애들은 필요한데 사실은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거 실무에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 나중에는 제가 언젠가 한 번은 그 학생들 졸업하면 졸업생들 대상으로 한번 이런 교육을 한번 하루 정도 해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험 끝난 다음에 그 재무용 계산기가 있는데 물론 근데 저도 시간 내기가 그렇게 녹록치 않아. 1년에 딱 2주 쉬거든요. 시험 보기 전주 한 주, 시험 본 주 한 주. 그러니까 그때 한 주는 여행 가고 한 주도 이제 사람 좀 만나고 그러는데 시간이 후딱 가버리니까 하루 빼기도 힘들긴 한데 아무튼 뭘 한번 해주고 싶냐면 재무용 계산기가 있어요. 재무용 계산기. 근데 이제 보니까 얼마 전에 이렇게 졸업한 학생이 뭔지 하면서 뭐 수익률 분석 뭐 그런 이야기 하길래 내가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러면 또 알려달라고 하면 시간 뺏길까봐 안 했는데 이 재무용 계산기가 있는데 우리가 저번 주에 한 거 하나도 필요 없고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에 투자하면 내가 5년간 운영을 하는데 이제 매년 영업수익이 1억씩 발생할 것이다 예측하는 거예요. 그리고 5년에 처분하면 11억 원의 처분이 가능하다. 근데 보통 투자자들이 이 상가에 대해서 원하는 수익률 할인율이 몇 프로다. 그러면 이게 현지 가치가 얼마냐? 이것도 우리 계산기로 하는 게 그걸로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느냐? 이 재무용 계산기에다가 투자 기간 5년이죠. 5년 눌러요. 할인율이 만약에 6.2%다 그러면 6.2 그냥 눌러요. 그리고 뭐 처분하면 얼마 된다 그거 눌러.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의 현재 가치가 얼마냐 그러면 현재 가치는 프리젠트 밸류고 미래 가치는 이게 FV거든요. 퓨처 밸류거든요. 현재 가치 딱 누르면 그냥 금액이 쫙 나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했던 논리가 하나도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익률 분석하고 타당성 분석할 때 그냥 대충 막 하는 게 아니고 그 계산기만 누르면 그냥 쫙쫙쫙 다 그냥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런 계산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중개만 하신 분들은요. 막계산기 쓰면 돼요. 막계산기 있죠. 막 그냥 하는 거. 근데 뭐 이렇게 원룸 지어서 뭐 분양하거나 이럴 때는 손님들한테 뭔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한번 시간 내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합격하시면요. 제가
하루 시간 내서 강의해 줄게요. 그래서 이 계산기만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실생활에서 유용하겠어. 그리고 우리 저번 주에 이제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이런 것도 배웠죠. 그것도 있잖아요. 은행 가가지고 저기요 제가 1억 빌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갚으면 돼요? 안 물어봐도 돼요. 그것도 빌리고자 하는 돈 1억 딱 쳐. 대출 금리 딱 쳐. 그리고 매달 갚는 거냐 연 단위로 갚는 거냐 그래가지고 만 10년이다. 그러면 120달이잖아요. 그러면 120하고 먼스 달 딱 쳐. 그러면 내가 앞으로 갚아야 될 돈이 쫙 나와요. 이렇게 쫙 나오면서 또 이것도 했죠. 매 기간 원리금 균등은 똑같은 금액이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점차 이자는 줄어들고 원금이 커진다고 그랬죠. 이것도요. 거기 계산기 하나 더 눌러보면 1년 차 때 원리금이 이만큼인데 그중에 이자 얼마, 원금 얼마, 2년 차 얼마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어.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게 시험에 나오면 좋겠죠. 안 돼 근데 왜냐하면 계산기 그 쓰는 요령을 습득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합격을 해야 되니까 사실은 합격만 생각한다면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는 게 좋아요. 딱딱 정해졌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밖에 나와서 써먹은다라고 생각할 때는 또 그게 좀 아쉬운 측면도 있죠. 그렇지만 여기는 학원이야.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시험에 나온 대로만 강의하고 여러분도 시험에 나온 대로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마케팅이 대단히 좀 굉장히 좀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마케팅이에요. 이제 좀 있으면 4P 믹스란 게 나와요. 4P 믹스. 예. 그리고 소비자 중심의 시장도 있고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라는 것도 있는데 지금은 있잖아요. 사실은 4P 믹스란 말도 안 써요. 우리 시험에 나와서 제가 강의를 할 건데 이제는 철저하게 무조건 소비자 중심이에요. 그래가지고 소비자가 컨슈머, 커스터머거든요. 4C 믹스를 씁니다. 4C 믹스. 그래서 가격을 어떻게 한다. 공급자가 가격을 어떻게 결정한다. 이게 아니에요. 컨슈머가 소비자가 어떤 가격을 원하느냐. 공급자가 어떻게 뭐 물건을 만든다. 안 해. 소비자가 어떤 물건을 원하느냐. 거기 맞춰서 한다. 이제 이런 식의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아쉬워. 근데 다음부터는 이런 소리 안 할 거예요. 오늘 12월 달에 여유가 있어서 한 건데.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입 닥치고 시험에 나온 것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입 닥치고. 예. 자, 일단은 마케팅의 이제 기본 개념을 한번 볼 텐데요. 마케팅의 기본 개념 볼 텐데, 자, 첫 번째 보면 그 마케팅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거기에 판매라는 용어도 있어. 판매는 그냥 돈 받고 물건 넘기는 단순한 행위를 판매라고 그래요. 단순한 행위를 판매. 근데 마케팅은 더 광의 개념이에요. 소비자가 뭘 좋아하는지 시장 조사를 해요. 거기 맞게끔 기획을 해. 그리고 나서 제조하고 유통하고 판매하고 그리고 사후 소비자들의 만족도까지 AS까지 해주는 일련의 정과정을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판매하고 마케팅은 누가 더 광의 개념이다. 마케팅이 광의 개념이다. 그리고 이제 공급자 주도 시장, 공급자 중심의 시장과 소비자 주도 중심의 시장이란 말이 있는데요. 아무튼 들어볼 거예요. 소비자 살려는 소비자는 엄청 많은데 공급 물건은 적어요. 그러면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공급자 중심의 시장일 때는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팔리겠죠. 근데 소비자 중심의 시장이란 것은 소비자는 제한적인데 경쟁 공급자 엄청 많아.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공급자들이 소비자에게 자기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으면 물건이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죠. 그러니까 누구 중심의 시장에서 마케팅이 더더욱 필요하더라. 소비자 중심의 시장에서 마케팅은 더더욱 강조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은 요즘에는 이렇게 이야기 안 해요. 시장은 무조건 소비자 중심의 시장이라고 그래요. 공급자 중심의 시장은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오래 절대 못 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제 근래 우리 가슴 아프지만 인천에 그 영대교 그쪽에서 낚시배 침몰 사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도 제가 사연이 있는 동네인데 대부도, 선제도, 예, 영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우리 TV에서 봤던 다리 있죠. 그 다리 오른쪽에 안 보이는 쪽에 다리가 또 있는데 그쪽에 선제도라는 섬이 있는데 땅이 이제 그때 하나 나온 게 있어가지고 샀어야 되는데 막 이것저것 망설여가지고 안 샀어요. 그때 그 땅이 되게 좋은 게 이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 꼭대기가 있어요. 전망이 죽여요. 그래가지고 왼쪽 바다, 오른쪽 바다 다 보이는 거야 이렇게. 예, 그랬는데 중간에 중개업자가 한 10만 원 가지고 평당 10만 원 가지고 장난치는 바람에 내가 추접스러워가지고 안 산다 했는데 샀어야 되는데 안 샀어. 근데 거기도 보세요. 요즘에 낚시 좋아하는 사람 낚시 되게 많이 다녀요. 주변에 섬 같은데 보면요, 되게 많이 다니거든요. 그러면 저도 이제 저번 달에 한번 가려고 그랬는데 친구가 그 정한이라는 그놈이 예약을 했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안 해놓은 거야. 그랬더니 못 갔어. 그래야 다시 왔거든요. 근데 한참 지금은 낚시 수요는 많고 이렇게 낚시 배는 적으니까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튕기기도 하고 막 더 받기도 하고 그랬어. 근데 어느 순간에 소비자 중심의 시장으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사고가 터지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집에서 안 보내는 거죠, 낚시. 그러니까 갑자기 썰렁해 버리죠. 그러니까 시장은 이제는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 오랫동안 갈 수가 없어요. 무조건 소비자 중심의 시장이라는 전제하에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시장이 누구 중심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소비자 중심의 시장으로 바뀌니까 그래요. 네. 아무튼 그냥 우리 시험에서는 소비자 중심의 시장에서 마케팅이 강조된다라고 하고요. 결국 시험은 오른쪽 페이지 안가로 2번이에요. 마케팅 전략.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자, 시장 점유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요. 시장 점유 마케팅. 시장 점유 마케팅. 이 중에 이제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저기 밑에 표 있죠, 표. 동그라미 1번. 거기 STP 전략이라고 보이세요? STP 전략입니다. S가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 T가 목표 설정, 포지셔닝, P가 차별화된 전략으로 접근해라 이건데요. 뭐 특별한 건 아닌데, 광산구 수안동 수안지구가 있어요. 수안지구가 이게 있다라고 합시다. 근데 이 지역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소득이라든지 어떤 성별이라든지 연령대 등등등 이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기준 삼는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여러 소집단으로 이렇게 막 쪼개본대요. 네, 이렇게 막 쪼개본대. 1번 지역,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여러 소집단으로 쪼개는 것을 세분화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목표를 찍는 거야. 자, 1번 지역은 예를 들어서 소득 수준이 높아. 연령대도 높아. 3번 지역은 소득 수준이 높고 연령대는 낮고, 8번은 소득 수준이 낮고 연령층이 높은 지역이다 등등등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제 여러 소집단을 쪼개가지고 그중에 내가 자신 있는 집단을 찍어요. 그럼 나는 1번 지역을 목표로 하겠다. 찍는다. 목표 T. 그러면 1번 지역에 맞게끔 차별화된 전략으로 접근해야 돼요. 1번 지역은 소득수준이 높죠. 1번 지역은 병원 하면 잘 될까 안 될까? 산부인과가 잘 될까? 이미 안 되시는 분들이죠. 안 돼, 안 돼. 안 되죠. 대신에 1번 지역은 치아가 이제 안 좋겠죠. 연령대가 높아지니까. 그러면 틀니 전문병원은 될까 안 될까? 왜 돼? 돈이 있는 사람들인데. 틀니는 요쪽. 이분들은 임플란트 전문병원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예. 자, 2번 지역은 소득수준이 높고 젊은 층들이 살아요. 예. 그러면 산부인과 산후조리원은 잘 될 수 있죠. 근데 아주 초저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좀 더 이렇게 세련되고 기억이 남을 수 있는 좀 더 아주 고가는 아닐지라도 그런 게 오히려 잘 먹힐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냐에 따라서 그 대상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접근해라. 그게 바로 STP 전략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 다음 두 번 찬장 넘기면 4P 믹스 전략이 있어요. 그건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이제 P로 시작되는 네 가지를 적절하게 혼합해라. 그게 이제 4P 믹스 전략인데, 먼저 프로덕트, 아파트 제품을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이렇게 할 것이냐 저렇게 할 것이냐. 다음에 가격, 프라이스. 근데 가격 중에 한번 읽어봐야 될 게 가격 수준 정책 땡땡 해가지고 옆에 가격 신축성 정책 보이세요? 그래서 신축 가격 이런 말이 있는데 그냥 한번 듣기만 할게요. 가격 전략 중에 시가 전략이 있고 신축 가격 전략이 있어요.
시가란 말 들어보지 않았나? 시가. 어디서 시가란 말 많이 들어봤어? 그렇죠. 잘하네. 잘 알고 있어요. 근데 횟집에서 광어 옆에다 시가란 말 붙여놓은 거 보신 적 있나요? 광어? 광어는 시가란 말이 붙어 있는 집이 거의 없을 거예요. 자연산이 거의 없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이제 광어는 그 예전처럼 이렇게 뭐 하우스 같은 데 만들어 놓고 양식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가두리 양식이 이제 활성화돼 가지고 뭐 그냥 자연산이나 큰 별반 차이 없게 되는 거죠. 근데 광어는 아무튼 양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한 공급량이 유지가 돼서 시가라고 하지 않고 그냥 키로당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통상합니다. 그런데 감성돔 이런 애들, 민어 이런 애들은 1년 내내 똑같은 양이 그만큼 나오진 않아요. 그런 애들을 시가라고 하는 거지. 근데 시가가 뭐냐면요. 물건 자체는 변함없고 똑같은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격을 달리하는 게 시가 정책이에요. 우리 보면 요즘에 이제 외제차 보면 BMW가 벤츠를 추월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벤츠보다 더 많이 팔렸어요 이번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벤츠 E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E 클래스가 이제 한 6,200만 원 되거든요. 근데 저번에도 이 품질, 지금도 이 품질, 품질은 똑같아. 근데 시장 상황을 보니까 저번보다 이제 좀 더 어떤 프로모션을 더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인 가격 하락 효과를 끌어내야지 이제 BMW한테 뺏겼던 자리를 다시 또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게 시가 전략이야. 물건의 품질은 똑같은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격을 달리 조정하는 거 이렇게. 다음 가격 신축 정책, 신축 가격 정책은 자 똑같은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단지인데 1층과 9층은 분양가가 달라요. 통풍, 조망, 보안 차이가 있죠. 동향이냐 남향이냐에 따라 또 다르겠죠. 그래서 부동산의 위치, 방향, 면적 등등등 그 차이에 따라서 가격을 다 달리하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신축 가격 정책이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이 용어를 바꿔서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용어 정도만 잠깐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플레이스 제품을 팔아먹을 수 있는 유통 경로를 다양하게 확보하는 거고, 그다음에 프로모션 판촉 홍보 아까 자동차 프로모션 이런 것들. 그래서 P를 적절하게 네 가지를 혼합하는 것을 4P 믹스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음 방가로 2번에 고객점유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요. 고객점유 마케팅은 철저하게 고객 중심으로 고객의 심리 상태를 잘 배려하면서 끌고 가는 것을 고객점유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흔히 뭐 아이다의 원리를 많이 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어디 핸드폰 가게 앞에 지나가는데요. 제가 핸드폰 창문 너머로 뭐 총무인데 이게 한번 살짝 그냥 보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직원이 확 쫓아나오더니 손님 빨리 오세요. 왜 했더니 오늘 갤럭시 S8 물건 딱 2개 남았는데 오늘이 행사 마지막이니까 지금 사세요 하고 막 저를 끌고 들어가려고 해봐. 그럼 제가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왜 그러세요 하고 그냥 가겠지. 근데 아이다 원리는 고객 스스로가 살 마음이 생기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준대. 핸드폰 가게 옆에 지나가는데 어텐션 주목을 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나레이션 그 아가씨들이 배꼽티 입고 춤추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머 하고 이제 어텐션 주목하는 거예요. 주목. 다음에 거기 보니까 핸드폰 초특가 세일 뭐 갤럭시 S8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인터레스 핸드폰 엄청 싸게 파나 보네. 흥미. 그거 보니까 이거 오늘 사면 50만 원 보조금 주고 한 달 사용료 공짜로 주고 데이터 얼마 주고 뭐 주고 막 한대. 그러니까 디자이어 사고자 하는 욕구 욕망이 생기죠. 그래서 강렬한 욕구 욕망이 생기는 것 같으면 그때 손님 오늘이 행사 마지막 날입니다. 바꾸시죠. 액션 행동에 옮겨가지고 팔아먹게끔 하는 거 이거.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누구 중심? 소비자 고객 중심, 고객의 심리 상태를 잘 고려하면서 고객과 어떤 심리적인 접점을 잘 유지하면서 팔아먹으려 하는 건 그게 바로 아이다의 원리다. 이렇게. 세 번째는 관계 마케팅 있죠. 관계 마케팅. 이 관계 마케팅은 고객과의 관계를 일회성 관계가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로 유지하려고 하는 거. 그걸 관계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이제 우리 주변에는 관계 마케팅이 너무 전부 다 관계 마케팅이야. 마트에서 물건 사면 포인트 적립해 주죠. 이것도 우리랑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자 이거죠. 피자 시켜도 치킨 시켜도 이발소 가서 머리를 해도 몇 번 하면 한 번 공짜. 짜장면 시켜도 포도 갖다 주잖아요. 그죠? 그 포도.
붙이는 거. 붙이는 거. 그래서 스티커 몇 장 다 붙이면 탕수육 하나 주겠다 이런 거 있죠. 이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고객과 끈을 놓치지 않고 장기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그런 전략 이런 것을 관계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우리 부동산 아파트 브랜드 중에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죠. 현대하면 뭐가 있어요? 현대. 힐스테이트죠. 힐스테이트. 삼성은 삼성 레미안 이렇게 힐스테이트가 어떤 이름이냐면요. 힐이 언덕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예, 높은 높은 스테이트가 이제 라틴어로는 스테추스라고도 하는데 이게 신분지위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는 아무나 둘 수 있는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우리들만의 독특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아파트다. 그런 브랜드 전략이거든요. 근데 레미안은 뭐냐면 우리 아파트 들어오면 앞으로 미래에 아름다움과 편안함을 줄 테니까 우리랑 계속 같이 가자. 그게 레미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게 관계 마케팅 브랜드인가요? 레미안이 관계 마케팅 브랜드가 되겠죠? 그렇죠? 힐스테이트가 아니고 아무튼 그렇더라. 수업 시간 우리도 우리 학생들이 이제 제가 뭐 강의를 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먹거나 뭐 졸고 있거나 그러면 제가 기분이 안 좋겠죠. 그렇지만 제가 분필을 던지거나 욕을 한 적 있나요?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만 보고 안 볼 사이면 막해도 괜찮은데 우리는 오늘도 보고 다음 주도 보고 내년에도 보고 시험 떨어지면 3, 4년 주구장창 계속 봐야 되잖아요. 장기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돼. 그래서 화를 안 내는 거예요. 맞는 소리죠? 자, 그래요. 자, 그래 오늘은 날씨가 추우니까 조심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